오늘은 2장 거시경제 측정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가상 강의실에 두 가지 파일을 업로드를 했는데 첫 번째 파일은 강의 노트고요.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강의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챕터에 슬라이드와 강의 노트가 있는데 어떤 챕터는 슬라이드만 있고 강의 노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장은 슬라이드만 있고요. 특별히 강의 노트는 제가 제작하지 않았고 이제 2장부터 거의 모든 챕터에 이제 강의 노트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고 듣고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동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봐도 되겠죠. 강의 노트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주로 이제 GDP에 대한 이야기,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법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요. 주로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의 GDP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그러니까 GDP가 무엇인지 살펴본 이후에 서로 다른 두 시점, 한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의 GDP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2021년에 있지만 2021년의 GDP는 아직 2021년이 다 끝난 다음에 2021년의 GDP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시점이 바로 2020년 연간 GDP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 데이터가 이제 2020년 GDP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GDP와 2010년 GDP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혹은 훨씬 더 이전 시점, 더 먼 과거의 GDP와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10년 전의 GDP와 작년의 GDP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단순히 비교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두 국가의 GDP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한국의 경우만 우리가 생각한 거고, 서로 다른 두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한국은 원화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달러를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두 국가의 GDP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한국의 GDP는 원화로 표시를 하고 당연히 미국의 GDP는 US 달러로 표시를 하겠죠. 근데 이제 OECD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IMF 같은 국제기구에 들어가 보면 당연히 한국의 GDP도 US 달러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정보가 없을 때 어떻게 환율에 대한 정보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비교 가능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과 2020년 사이의 GDP를 비교하는 것도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따로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서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비교할 수 있고, 한국과 미국의 GDP도 문제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선 GD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GDP는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죠. GDP. 그래서 한 경제의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어떤 커패시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고, 이 지표를 활용해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한국 경제와 현재 한국 경제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한국 경제의 규모와 또 다른 국가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그래서 GDP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정의는 사실 경제학 원론에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 가지 좀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치고요. GDP의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경제 내에서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로 정의를 합니다. 각각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렇죠? 일정 기간, 그다음에 경제 내에서 최종 재화와 서비스 이런 단어들이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시경제학 시간에 여러분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별다른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National Income Account라고 하는 게 있는데 GDP를 추계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GDP를 추계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ational Income Account 국민계정상에서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GDP, 지출 측면에서의 GDP, 소득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같아지도록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 그러니까 Production, 그 다음에 Expenditure, Income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간단한 예는 이제 호머 심슨과 마지 심슨 부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호머와 마지는 오렌지를 재배를 합니다. 오렌지만 재배하고 오렌지만 소비를 하고요. 다른 것은 먹지 않습니다. 심슨 부부가 오렌지를 수확할 때 이제 필요한 레이버는 어떻게 조달을 하냐면 스프링필드 심슨 부부가 사는 동네죠. 스프링필드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을 하고 이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렌지만 소비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심슨 부부는 수확한 오렌지를 마을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고요. 우선 생산 측면에서의 GDP,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의 GDP, 소득 측면에서의 GDP를 이제 순서대로 볼 텐데 우선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덕션 어프로치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말로 제가 번역할 때는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DP를 측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고 지출 측면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측면에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GDP, 그러니까 프로덕션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GDP를 추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오렌지만을 생산하는 경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심슨 부부의 GDP는 무엇이 되냐면 1년 동안 생산한 혹은 재배한 오렌지의 개수가 되겠죠. 시장 가치로 환산해야 됩니다. 물론 오렌지의 개수로 측정해도 괜찮고 여기에 이제 오렌지의 가격을 곱해서 화폐 단위로 나타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개수. GDP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몇 개를 수확하는지 따라다니면서 카운트를 하면 그러면 GDP를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몇 개를 수확을 했는지를 보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인데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누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어떤 목적으로 구매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심슨 부부의 간단한 모형 경제는 일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형 경제는 오렌지만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심슨 농장에 와서 이제 오렌지를 구입을 할 거예요. 오렌지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모두 몇 개의 오렌지를 구입했는지 혹은 개수에 해당할 것이고 혹은
오렌지를 구매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을 지출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오렌지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이게 바로 총 지출이 되겠죠. 다른 재화 혹은 다른 서비스는 굿즈 앤 서비스는 다른 굿즈 앤 서비스는 이제 소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정은 생산된 오렌지를 모두 다 구매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여기에서 우선 이 가정은 나중에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죠. 우선 가정은 생산된 것을 모두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혹은 모두 소비한다. 생산했는데 팔리지 않고 남은 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동네 사람들이 심슨 부부가 수확한 오렌지를 모두 구입했다면 그러면 구매한 오렌지의 개수와 생산한 오렌지의 개수는 같아질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이 구매한 오렌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오렌지의 개수로 측정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이제 개당 가격을 곱해서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하든 뭐 반드시 둘은 같아야 됩니다. 그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뭐 같아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오렌지의 개수와 주민들이 구입한 오렌지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심슨 부부는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뭐 생산한 거 다 판매하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일부만 판매하고 남은 건 자기네들이 소비한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는 거니까 이거는 뭐 GDP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먹지 않고 누군가에게 판매했었다면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수확한 걸 자기가 먹는다고 해서 공짜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생산한 거 자기가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제 자기가 소비한 것이다. 심슨 부부가 호머와 마지가 소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소득 측면에서의 GDP인데요. 우선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프로덕션 어프로치에 따른 GDP와 그 다음에 익스펜디처 어프로치에 따른 GDP가 같다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GDP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우선 심슨 부부는 수확한 오렌지를 모두 판매해서 이제 수입을 얻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주민들이 오렌지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렌지 가격을 지불했을 테니까 수입이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타이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반드시 복잡한 현실 경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대로 적용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우선 오렌지를 수확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죠. 레이버를 투입을 합니다. 수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오렌지 수확이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오렌지를 판매하겠죠. 그러면 이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우리가 타임 프레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굳이 뭐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오렌지를 모두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발생했고요. 자, 그러면 수확 과정에서 레이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이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슨 부부는 자신의 수입 가운데 일부를
주민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가 남을 수 있겠죠. 안 남을 수도 있겠지만 남는다면 이게 바로 심슨 부부의 소득이 될 것이고 보통 이 경우에는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이러한 소득을 심슨 부부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profit이죠. 그래서 보통 임금은 wages라고 부르고요. 뭐 wages and salar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심슨 부부의 소득 이윤이겠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소득을 합치면 결국 뭐와 같아져야 되냐면 오렌지 판매에 따른 수입과 같아져야 돼요. 이건 이제 수입은 뭐와 같냐면 오렌지 개수, 수확한 오렌지의 개수 곱하기 개당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판매한 오렌지의 가치가 될 테니까 지출 측면에서의 GDP고 그러면 이건 다시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슨 부부의 소득과 주민들의 소득을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수입과 같아져야 되고 이건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슨 부부의 소득과 주민들의 소득을 합하면 판매한 오렌지의 가치,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같고요. 그리고 이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심슨 부부의 수입이라고 revenue라고 생각, 여기서 이제 수입 revenue입니다. 뭐 income의 뜻이 아니고요. revenue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주민들한테 wage로 지급하고 일부는 자신들이 profit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들, 그러니까 결국 심슨 부부가 가져가는 profit도 소득의 일부고 주민들이 가져가는 wage도 소득의 일부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경제 전체의 총 소득이 되는데 결국 이건 생산 측면에서의 GDP,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 그 다음에 소득 측면에서의 GDP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접근하고요. 재화와 서비스가 굉장히 많지만 현실 거시경제에서는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어프로치를 통해서 계산한 GDP가 같아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요. 그게 크게 구분한 카테고리가 모두 네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consumption, 소비 지출이고요.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투자 혹은 고정자본 형성이라고 불러요. 총 고정자본 형성. 제가 오른쪽에 여기에 쓰는 것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상의 이제 공식 명칭을 여기에 적는 것입니다. 총 고정자본 형성. 그런데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냥 편의상 그냥 투자, 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부 지출 똑같이 씁니다. Government expenditures. 그 다음에 순수출은 그 수출 마이너스 수입으로 측정을 하고요. 뭐 하나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그 목적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생산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생산이 됐습니다. 컴퓨터 회사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생산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게 지출 측면에서의 GDP에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추가로 무엇이 생산이 되었다면 그건 소득이든 생산이든 지출이든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인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로 본다면, 우선 이걸 뭐 제가 소비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일 구입을 한다면, 그건 첫 번째 카테고리인 민간 소비 지출, 컨섬션에 들어가고요. 만일 어떤 회사가 이 컴퓨터를 구입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건 인베스트먼트에 포함이 됩니다. 혹은 뭐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의 이름으로 이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여러분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회사 이름으로 구입한다면 당연히 투자가 되고요. 그래서 뭐 법인 자동차, 법인의 소유인 자동차를 뭐 CEO라든가 그 법인의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미디어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인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목적은 개인 사용이지만 물론 이제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이 사실 법인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부문에서 만약 구입했다면, 정부에서 이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이건 정부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무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공공기관의 기금을 사용을 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이제 개인이 사용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공부문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정부 지출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목적은 사실 뭐 투자든 정부 지출이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을 했지만, 법인이 구입했거나 혹은 공공기관이 구입한다면 그건 목적과 상관없이 그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되거나 정부 지출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입했는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지출의 주체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라고만 한정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실제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외국에 수출을 한다면, 외국의 어떤 기업이 이 회사의 국내 기업이죠. 국내 기업이 생산한 컴퓨터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그건 당연히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출은 목적에 따라서 혹은 주체에 따라서 소비가 될 수도, 컨섬션이 될 수도 있고,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도 있고, 거버먼트 익스펜디처가 될 수도 있고, 넷 엑스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로 그 하나의 카운팅이 될 것이고, 그럼 결국은 생산 측면에서 뭐 1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생산 측면에서 100만 원 추가로 잡힐 것이고, 지출 측면에서도 100만 원 추가로 잡히겠죠. 그게 뭐 소비로 잡힐 것이냐, 투자로 잡힐 것이냐, 정부 지출로 잡힐 것이냐, 혹은 뭐 순수출로 잡힐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20년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GDP는 분기에 한 번씩 추계를 하고요. 가장 짧은 기간이 분기입니다. GDP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타임 컨수밍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달 GDP를 측정할 수는 없고요. 가장 짧은 프리퀀시가 분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측정을 하고 4개의 분기, 4분기가 이제 1년이니까 4개의 쿼터를 합쳐서 이제 1년, 연간 GDP를 추계를 합니다. 2020년에 이제 GDP를 보시면 한국은행 들어가셔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똑같은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국내 총생산, 이게 바로 GDP입니다.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컨섬션이고, 총 자본 형성, 이게 바로 두 번째 인베스트먼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정부 지출, Government Expenditures가 여기 있고, 네 번째가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되어서 외국에 판매가 된 것들을 다 합친 것이고요. 그게 수출이고, 수입은
뭐 국내 소비자들이 혹은 기업들이 혹은 뭐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총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출은 이 704조 원 마이너스 633조 원을 해서 얻은 값이고요.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순수출이에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 국내 총생산 GDP는 이제 2천조가 조금 되지 않아요. 2천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뭐 여러분 뉴스라든가 뭐 미디어라든가 신문 같은 거 이렇게 경제학 관련해서 필요한 상식이라든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뭐 접하게 될 텐데 정부 예산이 600조 원이다. 그럼 600조가 얼마만큼인지 사실 우리한테 그런 인투이션이 없습니다. 600조가 얼마만큼의 금액인지 뭐 기본적으로 한 몇 억 정도까지는 감이 오죠. 주택 가격, 뭐 아파트 가격 정도의 이제 금액은 감이 오는데 한 100억, 200억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금액의 이제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우리한테 그런 인투이션이 없기 때문에 600조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크기라든가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인투이션이 없어서요. 그래서 한 해 한국 경제의 어떤 커패시티, 우리가 생산해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얼마만큼인가 라고 하면 한국 경제 규모가 1년에 한 2천조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부 예산 규모가 600조다. 그럼 3분의 1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국 경제의 커패시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정부가 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민간 최종 소비 지출 consumption expenditure입니다. 한 900조 정도 되고요. 비율은 절반이 조금 안 돼요. 실제로 이건 한국 경제의 매우 유니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대체로 민간 부문의 최종 소비 지출은 consumption expenditure는 대략 한 60%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경우 전체 GDP 가운데 민간 부분이 소비하는 비율이 60% 정도 돼요.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총 자본 형성, 인베스트먼트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습니다. 보통 다른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총 자본 형성이 대략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컨섬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한 10% 정도 낮고 10% 포인트 정도 낮고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한 10% 포인트 정도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국가들은 20%인데 지금 한국은 GDP 대비 32%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대략 30% 정도로 잡으면 10% 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20%와 30%의 차이는 이 차이는 10%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10%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퍼센트의 차이는 보통 이제 퍼센티지 포인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총 자본 형성을 보면 크게 총 고정 자본 형성과 그 다음에 재고 증감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재고 증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기업들이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고 판매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흔히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해에 생산된 제품 혹은 서비스를 그 해에 모두 다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다 판매하고 추가로 생산하는 경우들도 뭐 있겠지만 상당수의 경우, 상당 부분 그 해에 생산된 것을 그 해에 다 판매하지 못해요. 판매하지 않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비축해 놓습니다. 그래서 생산해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것, 비축한 것을 우리가 인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인벤토리를 우리가 재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고는 사실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건데 이걸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치 기업이 구입한 것처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것을 기업이 다시 구매한다. 그래서 기업이 다시 투자해서 구매한다라고 국민계정상에선 처리를 해요. 그래서 재고 진감은 투자의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의 항목이에요. 마치 기업이 다시 구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최종 소비 지출인데 대략 18% 정도 되고요. 전체 GDP에서 순수출,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데 보시면 수출 같은 경우에 700조 원, 그 다음에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633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한 1300조 원 정도가 넘습니다. 1300조라고 하면 이 금액은 한국 GDP의 대략 뭐 한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60에서 7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표현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 규모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역 규모, 또 트레이드 쉐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교역 규모, 교역 비중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냐면 수출 규모와 수입 규모를 합친 다음에 이걸 이제 GDP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000조 원분의 1,300조 원을 하면 대략 뭐 한 65% 정도 되겠죠. 60에서 70% 정도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에 전체 GDP의 35%가 넘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30%가 넘습니다. 물론 이제 순수출은 이 둘의 차이니까 70% 정도, 70조 원 정도 되겠죠. 그냥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출과 수입,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돼서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수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리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아마존 같은 곳에서도 구입을 하고 뭐 다른 여타 외국 사이트에서 뭐 제품 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이제 그 제품을 받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사실 다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총 자본 형성에, 뭐 총 고정 자본 형성이겠죠. 여기에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원자재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투자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제품만 소비하지 않고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이제 소비하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뭐 수입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수입해서 소비하는 제품 여기 있고 기업들이 수입해서 투자하는 게 여기 포함이 되고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수입된 것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뭐 관세청 같은 거 우리가 쉽게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 제품들은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만일 신고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밀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소비자가 소비를 하든 기업이 투자에 사용을 하든 정부가 뭐 정부가 뭐 이용을 하든 상관없이 관세청에 신고를 다 해야 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세금도 내야 되겠죠. 관세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청에 신고가 된 금액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걸 소비자가 사용했는지 그걸 기업이 사용했는지 그거를 정부가 사용했는지 사실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사용한 건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기업이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뭐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뭐 구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 제품을 누가 소비하는지 그래서 퉁치는 방식으로 차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잘 찾아서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찾아서 뽑아내야 되고 여기에서 찾아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번거로운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청에서 신고가 된 수입품의 가치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에서 이제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빠져나갈 것이고 여기에서도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빠져나갈 것이고 정부 지출에서도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건 이제 GDP 대비 비율인데요. 이제 이 민간 소비 지출, consumption, 그 다음에 여기가 investment, 보통 I로 이제 제가 적을 거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government expenditure는 G, 그 다음에 net export는 NX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0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국 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을 때는 전체 GDP 가운데 민간 부분의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점 비중은 줄어들었는데 이것 참 퍼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으로 좀 퍼즐이에요. 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경제의 민간 소비 비중이 이렇게 60%, 지금 50%보다도 낮은 거거든요. 이렇게 낮을까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조금 퍼즐입니다. 반대로 한국 경제에서의 이제 투자는 다른 국가들과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투자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GDP 대비 비율이 한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 지출의 비중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측면에서의 GDP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들은 반드시 경제 내의 모든 소득의 합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뭐 여러분들이든 가게든 혹은 기업이든 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이죠. 기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활동에 기여를 해요. 뭐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생산 활동에 기여를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노동을 투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본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뭐 특정 기업에 주식을 구입했다면 그건 바로 뭐 혹은 뭐 신규 상장이든 아니면 뭐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기도 하는데 뭐 그러한 형태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주식을 매입했다면 그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그 기업에게 빌려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뭐 은행에 이자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을 할 텐데 그건 결국 은행한테 그 자금을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달라라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여러분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던 아니면 뭐 여러분이 금융 상품을 구입하던 은행에 예치를 하던 결과적으로는 이제 캐피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노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캐피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행위가 기업가 정신이죠, 그렇죠? 엔트레프레니어십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은 이제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wages 아니면 salary 노동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자본을 빌려준 사람은 자본에 대한 대가, 그걸 우리가 이제 이자라고 부르죠. 자본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창업을 해서 혹은 뭐 스티브 잡스와 같이 정말 새로운 디바이스를 시장에 출시를 해서 뭐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뭐 말할 수 없이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고 여러분 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뭐 되게 어린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아이폰 처음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시장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 플랫폼 세상을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각자 이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측정하는 국민계정상의 소득 측면에서의 GDP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째가 이제 피용자 보수. 피용자 보수는 대체로 레이버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보수 혹은 기업가 정신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잉여, 프라핏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정 자본 소모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요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와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이제 세금도 사실상 수입으로 소득으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여기에 뭐 소득세라든가 기업의 법인세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도 아니고 법인세 이런 거 아닙니다. 주로 이제 거래가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 이제 부가세 같은 것들이겠죠. 생산 및 수입세는 이제 부가세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거래세입니다. 간접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간접세까지 포함을 하는데 우선 피용자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고정자본 소모에 대한 이야기. 고정자본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다양한 머신, 컴퓨터, 이런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자본이라고 하면 캐피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설비, 그 다음에 장치, 뭐 이런 공장, 컴퓨터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생산활동에 투입되고 나면 일정 부분 마모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depreciation이라고 불러요. 감가상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deprec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외환시장에서 평가절하라고 하는 의미로 depreciation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거시경제학에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활동에 투입되고 나서 그 가치가 조금씩 떨어질 텐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 뭐 5년 전, 10년 전에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아파트의 상태와 지금 아파트 주택의 상태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만큼 노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땅값이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지 이 주택의 정말 그 사용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선 피용자 보수와 관련해서 피용자 보수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5%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떤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피용자 보수가 전체 GDP 가운데 50%가 조금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50%가 채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별도로 추계를 하는데 실제로 전체 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해 왔어요.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상승했고 최근 들어서도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제 70% 가까이 육박합니다. 보통 60%에서 65% 수준이에요. 보통 이 정도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뭐 얼마만큼이 적당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컨센서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대체로 여러 국가들, 특히 선진국,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대략 한 3분의 2 정도 값을 갖게 됩니다. 0.65 정도? 0.6에서 0.7 가까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0.7보다는 대체로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본 소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의미하고요. 그 depreciation입니다.
자본이 생산 활동에 투입된 이후 일부가 닳아서 없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 뭐라죠? wear out, 다 낡아서 없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자본과 관련된 것들, 생산 설비, 장치, 머신, 컴퓨터, 뭐 공장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이런 것들은 다 생산 활동을 심지어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놔도 노후하고 망가지는 건 뭐 당연한 것이니까요. 심슨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렌지 수확을 할 때 이제 가위가 필요하다고 한번 해보죠. 심슨 부부가 오렌지를 수확하기 위해서 가위가 필요한데 미스터 번스에게서 이제 가위를 빌려야 돼요. 그래서 미스터 번스는 가위를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위 하나를 빌리면 이제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오렌지 10개를 줘야 돼요. 미스터 번스한테 1년 동안 가위를 빌리면 이제 오렌지 10개를 그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오렌지를 수확하기 위해서 가위를 사용했더니 가위 이빨이 좀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위 이빨이 상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마모가 된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미스터 번스에게 줘야 되는 오렌지는 한 12개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2개 중에서 10개는 사실상 캐피탈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가위에 대한 사용료라고 할 수 있고, 거기 이제 오렌지 2개를 추가로 주는 거잖아요. 추가로 지급하는 오렌지 2개가 바로 고정 자본 소모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필드에 사는 주민들은 심슨 부부에게 레이버를 제공을 했고, 앞서 봤듯이 미스터 번스는 이제 캐피탈을 빌려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스터 번스는 캐피탈 자본입니다. 가위 자본을 빌려준 대가로 오렌지를 12개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10개가 바로 자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가 고정 자본 소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마다 여러분 이제 뭐 회계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또 기회가 되면 수강하실 것을 권하고요. 경작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뭐 경영학 원론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계 원론 이런 과목들은 수강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혹은 약간 데이터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학 지식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회계학 관련한 과목을 들어보시면 기업들이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얼마만큼의 이제 한 해 동안 이익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정형화되어 있는 그 틀에 맞춰서 그 다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손익계산서 만들어야 되고 재무제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밸런스 쉿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다양한 설비들이 있을 거예요. 공장, 건물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한 해 동안 그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졌는가를 재무제표 같은 것에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 때 반드시 그 가치의 변화를 기록해야만 합니다.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항목이 이제 회계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GDP로 다시 돌아가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측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가가치.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기본적으로 생산된 재화의 최종 시장 가치를 의미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컴퓨터를 한 대 만들 때 컴퓨터 뭐 다 집에 뭐 노트북도 좋고 뭐 태블릿 PC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부품들을 결합해서 만든 하나의 이제 최종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디바이스를 뜯어보면 여러 중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어보면 그 안에 뭐
하드 드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CPU가 있고요. 메모리도 있고 요즘 또 좋은 컴퓨터들은 컴퓨터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어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가격이 이런 부품들을 다 더하고 거기에 추가로 컴퓨터 가격까지 더해서 계산하는 것이냐? 뭐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기본적으로 최종 재화와 서비스들만을 고려하는 것이지 중간 단계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그 중간 부품들 이런 것들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 컴퓨터의 가격이 100만 원이면 그냥 100만 원으로 카운트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뭐 하드 드라이브라든가 그래픽 카드나 CPU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더블 카운팅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중고차와 주택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규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해당 기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이 이제 포함이 되고, 3년 전에 지어진 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5년 전, 6년 전에 2015년형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이런 주택 가격, 주택 가치,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이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주택 처음에 건설이 돼서 거래가 될 때 그때 이미 GDP에 포함이 되었고 2015년형 자동차도 15년에 생산되었을 때 그때 누군가 구입했다면 구입한 사람에 의해서 GDP에 카운트가 됐을 거고요. 구입하지 않았다면 재고 처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 회사가 그 과정에서 투자로 카운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중고 제품이 거래가 되거나 뭐 예를 들면 당근마켓에서 뭔가 중고 제품이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GDP에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주택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지어진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GDP에 포함이 되지는 않겠지만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GDP에 포함이 되겠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 서비스는 GDP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들이겠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당연히 GDP에 카운트가 되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면 GDP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홈워크, 하우스워크, 가사노동이라든가 자녀 양육,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뭐 돈을 받지 않고 혹은 뭐 돈을 받더라도 이제 용돈 정도로 받고 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GDP에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제 활동이죠. 가사노동, 그 다음에 자녀 양육,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부모님이 일하시는 혹은 가족, 친척이 일하는 회사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는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활동이지만 GDP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재화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어둠의 경로니까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의료기술과 서비스의 발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경우에 상당한 편익이 발생하지만 이제 이런 편익이 GDP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반대로 뭐 작년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그렇죠. 뭐 한국에서도 수백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백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인명 피해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뭐 경제적 피해를 우리가 GDP를 통해서 추계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피해가 과연 GDP에 카운트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죠. 정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GDP를 떨어뜨려요. 그건 당연히 GDP에 반영이 되지만 뭐 자가격리 혹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은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피해가
GDP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건강이 악화된다든가 혹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서 GDP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자체가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진 않겠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GDP를 얼마만큼 깎는다든가,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GDP가 얼마만큼 높아진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환경 문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매장되어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시추하면, 뭐 우리나라는 뭐 석유가 없습니다만 시추를 하게 되면 GDP가 늘어나요. 그런데 시추를 하지 않으면 GDP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계속 시추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매장량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GDP가 또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의 총량이 GDP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자원을 개발을 해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를 시추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알약을 사용하고 있어서 예, 자원의 총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GDP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 지출 측면에서의 GDP, 그 소득 측면에서의 GDP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GDP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한 국가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서로 다른 국가의 GDP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면, 같은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면, 같은 시점에 두 국가의 GDP를 비교하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아니겠죠. 서로 다른 국가,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GDP를 비교하는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10년 GDP와 한국의 GDP와 2020년 GDP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물론 그 속도가 그 이전만큼 빠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2020년에 GDP가 더 클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GDP의 증가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이 더 많은 재화와 더 많은 서비스를 생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얼마만큼이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가 과거보다 더 비싸졌기 때문에 GDP가 늘어난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 둘을 분해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디컴포즈라고 합니다. 디컴포지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알아서 다 디컴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고 얼마만큼이 생산량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국은행에서 다 작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서로 다른 국가의 GDP를 비교하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두 국가의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환율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어떤 환율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문제도 크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IMF라든가 월드뱅크, OECD 이런 곳에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다 어드레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명목 GDP는 이제 당해년도 가격으로 평가한 GDP를 의미하고 실질 GDP는 실물 단위로 표현한 GDP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이제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실질 GDP는 뭐 개수로 측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에선
실질 GDP도 화폐 단위로 표시를 해요. 우선 재화가 하나인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슨 부부의 경우처럼 재화 오렌지 하나만을 생산하는 경우, 우선 가장 단순한 표현은 명목 GDP는 화폐 단위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 GDP는 수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스타팅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량에다가 가격을 곱해서 명목 GDP를 추계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고, 거시경제학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GDP가 생산량, 오렌지의 개수, 첫 번째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의 개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생산량을 곱한 것이 바로 화폐 단위로 표현한 명목 GDP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만 끝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할 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 하나 혹은 스마트폰 하나만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질 GDP를 수량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현실 경제에서 그 어떤 국가도 단 하나의 재화만을 생산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개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질 GDP도 화폐 단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에그젬플 보시죠. 실질 GDP를 수량으로 나타내도 좋습니다. 스마트폰만 37대를 생산하는 경우 한 대의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명목 GDP는 생산량에다가 대당 가격을 곱해서 37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질 GDP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 37대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상의 재화의 경우에는 실질 GDP를 개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 혹은 합리적인 방법일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선 2010년과 2020년 명목 GDP를 각각 살펴보면, 2010년에 한국의 명목 GDP는 1300조가 조금 넘었어요. 1320조 정도였고, 2020년 명목 GDP는 말씀드렸듯이 2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1930조 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명목 GDP가 600조 원 이상 증가했어요. 한 610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600조 원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개수가 늘어나서 GDP가 늘어난, 명목 GDP가 늘어난 것인지,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스마트폰의 생산량이 늘어나서 명목 GDP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스마트폰의 가격이 상승해서 명목 GDP가 늘어난 것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다 해놨기 때문에 쉽게 비교할 수는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1300조 원과 2000조 원이라고 하는 두 시점의 명목 GDP만을 들여다보면 얼마만큼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실상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늘어난 명목 GDP 가운데 얼마만큼이 물가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고, 얼마만큼이 생산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에서 기인한 부분과 그 다음에 생산량 증가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실질 GDP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명목 GDP의 증가는 일정 부분은 물가 상승에서 비롯되었고요. 일정 부분은 생산량 증가 혹은 실질 GDP의 증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간단한 이그젬플, 이제 사과와 컴퓨터만을 생산하는 단순한 경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한 1시간 조금 넘어서
그냥 간단하게 요 이그젬플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75분 강의에 75분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더 할 수도 제가 가끔 더 할 때도 있고요. 시간 넘겨서 어떨 때는 뭐 덜 할 때도 있는데 뭐 가급적 총량으로 봤을 때 시간을 맞추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 슬라이드 16페이지만 조금 보고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GDP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된 사과의 개수 곱하기 사과의 가격, 그 다음에 또 다른 재화는 컴퓨터인데요. 생산된 컴퓨터의 수량 곱하기 컴퓨터의 가격, 이렇게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명목 GDP가 됩니다. 이거는 너미널 GDP라고도 불러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사과 생산량은 500, 2019년에 500, 2020년에 550입니다. 2019년까지만 보죠. 우선 18년과 19년만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생산량도 5대 5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 GDP가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 GDP를 단순히 이제 수량으로만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생산량만을 본다면 두 시점에서의 생산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18년과 19년 사이에 실질 GDP는 변화가 없어요. 두 시점 사이에 어떤 변화만 있었냐면 사과 가격이 1달러에서 2달러로 2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가격은 9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점 사이의 변화는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사과의 수량도 변하지 않았고 컴퓨터의 수량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격만 상승한 셈이 되겠죠. 생산량의 변화가 없는데 가격만 상승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너미널 GDP, 명목 GDP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첫째 주니까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뭐 미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16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